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KBS 전종철 기자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후보자의 과거 발언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독도 지우기와 계엄령을 준비한다는 의혹이 있다고 민주당이 주장한 데 대해서 대통령실은 근거 없는 괴담 정치라면서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관련 내용 등 정치 현안 자세히 짚어봅니다. 올여름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어난 데다가 개학 시기를 맞아서 감염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재갑 강남 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로부터 코로나19 현황과 추가 백신 접종 문제 등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문자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 비서관, 이동수 청년 정치크루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열었습니다. 청문회를 앞두고도 김 후보자 여러 발언들이 논란을 낳았는데 오늘 인사청문회장에서도 공방이 오갔습니다. 박성민 비서관님, 민주당이 특히 문제 삼는 과거의 발언 어떤 것들입니까? 너무 많은데 이거를 제가 공영방송에서 언급하기가 조금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조금 순화해 주시면 더 좋고요. 네, 근데 이제 이분의 언행 자체가 워낙 이제 부적절해서 이걸 어떻게 순화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세월호 관련해서 한 축이 있는데요. 이 세월호 추모를 두고 뭐 죽음의 구판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 세월호 추모 공간이 조성된 것을 두고 무단 점거해서 재미 봤으면 걷어치워라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셨다고 하고요. 반노동관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과거에 이런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불법 파업에는 손해배상 폭탄이 특효약이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시기도 했고, 뭐 민노총은 김정은 기쁨조 맞죠? 이런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셨기 때문에 이게 사실 고용노동부 장관이 되면 이제 노조와도 어떤 현안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어떤 합의점도 만들어내야 되는 정책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런 반노동관을 가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사회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부적절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정치인으로서 좀 부적절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가 되죠. 그리고 최근에 좀 회자됐던 발언은 이 청년들과 만난 자리에서 젊은이들은 개만 사랑하고 결혼도 안 하고 애를 안 낳는다 이런 발언을 하시기도 해서 이게 약간 전반적으로 좀 발언의 톤이나 수위나 표현 같은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동수 대표님, 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특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관련된 발언 네. 서로 공방을 벌였어요. 어떤 양쪽 주장 조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던 이 발언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요. 이에 이제 김문수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결정은 결정대로 인정 안 할 수가 없지만 탄핵은 잘못됐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재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본인이 생각하기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문제가 있긴 하지만 뭐 헌법재판소 결정이니까 뭐 존중은 한다 이런 취지였는데요. 이에 이제 박해철 의원이 이 헌법재판소에 담긴 결정문을 보면은 이 탄핵의 주된 사유가 국정농단과 직권남용 그리고 정경유착 이런 것들이 동의하지 않느냐 이랬더니 이제 김문수 후보자가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고 해서 또 설전이 오갔습니다. 네. 자, 신주호 부대변인, 그러니까 뭐 탄핵 관련 발언도 있고 뭐 세월호, 그다음에 노동 관련 발언들 여러 발언들이 있습니다. 여당 입장은 어떤 거예요? 일단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동의하는 분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뭐 세월호를 비하한 발언이라던가 뭐 김문수 후보자가 했었던 그런 약간 인식의 문제가 있는 발언에 동의할 분은 없죠. 다만 그러한 발언들이 나온 시점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발언들이 김문수 후보자가 공직을 맡았을 때 했다라고 한다면 저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만 김문수 후보자가 분명히 사인일 때 한 발언입니다. 그리고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만약에 그러한 발언들로 인해 상처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정중히 사과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인정을 한 상황이고 장관으로 임명된 뒤에는 인식의 전환을 좀 어느 정도 하겠다라고 지금 밝혔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회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과 정치적 사안에 접근하는 방식은 다르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에 대해서 뭐 역사의 심판이 달라질 것이다. 이런 식의 발언은 저는 개인적으로 김문수 후보자가 갖고 있는 하나의 정치관이라고 보거든요. 그 정치적인 소신에 대해서 뭐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발언을 평가하는 거는 국민에게 넘어갈 공이고요.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지금 청문회가 조금 난잡해졌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라고 한다면 고용정책, 노동정책에 관한 입장을 물어보고 앞으로 장관이 된 뒤에는 어떤 식의 그 행정을 해나갈 것이냐 이것을 좀 중점적으로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후보자를 망신주기식 그리고 과거 했던 발언을 하나하나 소개하면서 뭐 신상털기식 이러한 식의 청문회로 흐르는 것은 조금 안타까운 면입니다. 자, 야권은 김 후보자 지명철에 공무원 노조 일부 노동단체는 김 장관 후보자 사퇴 이제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제 사퇴 의사 없다고 밝혔고요. 이동수 대표님, 네. 어떻게 뭐 임명 철회 가능성이라든지 인사청문회 뭐 보고서 채택, 예, 보고서 채택 문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왠지 이제 우리 정치 최근의 패턴대로 야당은 그냥 끝까지 반대하고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또 임명을 강행할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김문수 후보자에 대한 논란 보면은 좀 이 진보 진영의 배신감이라든지 괘씸함 뭐 이런 것들이 좀 반영돼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한 7, 80년대 노동운동의 전설로 여겨지는 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신한국당 이제 공천 당시에 이제 영입되고 그 이후로 이제 15대 국회. 예, 15대 국회에서 영입되고 김문수, 이재호 뭐 예, 이런 분들, 맞습니다. 홍준표 예. 다 예. 들어갔죠. 그 당시에 이제 영입이 되고 이제 그 뒤로 쭉 이제 중도 보수 포지션을 가져오다가 이제 탄핵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후로 해서 이제 완전 극우로 이제 좀 방향을 트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진보 진영이 좀 이렇게 안 좋게 보는 약간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반노동 이런 논란들도 많이 있는데 저는 이분의 정책 지향을 보면 반노동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라든지 아니면 최근 논란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그 최저임금 차등 지원 뭐 이런 차등 지급 관련해서도 이제 신중론을 펴고 있는데 다만 이제 이분이 반노동이라기보다는 좀 반노조 성향이 강한 게 아닌가. 근데 이제 아무래도 고용노동부 장관이라는 자리가 또 노조랑도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자리잖아요. 그 점에서 또 많은 분들이 우려를 좀 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박성민 비서관님은 어떻게 장관 후보자로서 적격성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매우 부적절한 인사죠. 그리고 저는 이런 인사를 이 후보자로 내정한 것 자체가, 그러니까 지명한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 정부의 인사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분의 임명을 강행하게 되면 저는 결국에 윤석열 정부가 이분 때문에 망신을 좀 당하는 일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과거에 있었던 발언들은 뭐 이제 본인이 뭐 반성한다고도 하지 않느냐, 아니면 앞으로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라고 하지만 사실 사람이 살아온 길은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발언들은 뭐 마치 이렇게 우리가 무자르듯이 과거에는 이랬지만 앞으로는 이럴 것이다라고 낙관적으로 볼 수도 없는 게 공인이라는 자리가 갖는 책임감이 그런 거죠. 그리고 이분은 정치한 지 사실 몇 년이 되셨는데, 그러니까 몇십 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15대 국회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30년 됐죠. 그렇죠. 근데 그동안 사실 어떻게 보면 공인으로서의 그 발언의 책임감, 무게감 이런 것들을 몰랐을 리가 없었을 텐데 이런 발언들을 해오셨다는 거는 사실 신념형이라는 거거든요. 이런 잘못된 역사 인식이라던가 잘못된 어떤 그 사회적 인식 같은 것들이 그렇게 쉽게 바뀔 수준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뭐 그 반노동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해 주신 것에도 조금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어쨌든 고용노동부 장관이 해야 되는 역할 중에 분명히 노조와 조율을 해야 하고 어떤 일을 함께 합심해서 처리해 나가야 하는 어떤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 그런 중차대한 책임이 있는데, 노조에 대한 어떤 아주 극단적인 그
그 혐오와 배제의 감정이 있는 장관 후보자가 과연 장관이 돼서 제대로 정책을 펼 수 있겠느냐. 그리고 노조에 대해서 너무 적대시하는 것도 저는 그렇게 좋은 시각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적격자를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결국 윤석열 정부의 밑바닥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주엽 부대변님, 여권 내에서도 좀 우려는 있습니까? 제가 파악해본 바로는 우려는 좀 있는 걸로 네. 파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펼칠 정책과 그리고 그동안 해왔던 발언들 그거는 분리해서 봐야 되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하나로 묶여버렸거든요. 오히려 뭐 노란봉투법에 대한 입장이 뭐냐 아니면은 뭐 이동수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그런 입장이 무엇이냐 앞으로 어떤 식의 고용 노동 정책을 정부와 합을 맞춰서 해나갈 것이냐 이런 식의 지금 질응답이 아니라 오로지 이분의 역사 인식 그리고 그동안 해왔던 막말들 이런 것들이 사실 화두에 오르게 되면은 아무래도 국민적인 지탄이 일어날 수가 있죠. 다만 저는 김문수 후보자 이분이 과거에 경기도지사도 하셨고 또 여러 정치적인 사안의 목소리를 내시면서 결코 노동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다라는 점을 봤습니다. 경기도지사로 재임하시면서 여러 펼쳤던 그런 그 지방 정책들 이런 것들도 오늘 소개를 해주셨는데 막말에 대해서는 분명히 단호하게 거부를 해야 되죠. 그리고 이분도 막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주엽 부대변인 예. 그런 거 경기도지사 할 때 정책 같은 것도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라고 한다면 고용과 노동에 관한 것을 전반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오로지 후보자의 막말, 발언 이런 것들만 포커스를 두다 보면은 이 청문회가 산으로 가게 돼버리는 거죠. 자, 예.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독도 지우기 관련 진상조사단 구성을 지시했습니다. 여권이 이제 강력 반발했는데 대통령실은 잊지도 않은 독도 지우기를 왜 야당이 의심하는 것인지 저희를 묻고 싶다. 이게 독도가 마치 논란이 되는 것처럼 하면 국제 분쟁 지역으로 만드는 게 바로 일본이 원하는 전략이라면서 강력히 반발을 했어요. 박성민 비서관님, 그러니까 실제로 독도 지우기를 하려는 조짐이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까? 민주당에서? 아주 조직적인 그리고 일관된 흐름이 저는 보여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독도를 이게 지운다. 그렇죠. 여권이.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일단 논란이 된 사안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하철 역사에 있는 독도 관련된 조형물들이 뭐 안국역이라던가 광화문역이라던가 잠실역이라던가 이런 데서 다 이제 철거가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드러난 사실이 전쟁기념관에서도 독도 조형물이 철거가 됐다. 그러니까 이거가 어떻게 보면 이 촉발이 됐던 건데 그 전에도 계속해서 마일리지를 정립을 해왔어요. 논란이 될 만한 이 정부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최근에 이제 지난해 군 정신 교육 교재가 나왔는데 이제 거기에 독도를 영유권 분쟁 지역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그것을 철회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이것도 있었고 최근에 이제 독도 방어 훈련이 개시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정기적으로 하잖아요. 연에 2번 정도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는데 이거를 원래는 이제 공개를 하고 언론에다가 일정도 미리 알리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 뭐 훈련의 수준도 원래 이제 정해진 수준이 있는 건데 이걸 할 때마다 일본이 항의 서한을 보내는 건 일반적인 일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 보면 일단 비공개로 진행을 합니다. 언론에 알리지 않아요. 그리고 최근에 진행됐던 그 방어훈련의 수준도 낮아졌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해병대가 독도에 상륙하는 그 훈련 자체는 실시하지 않는 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일본 눈치를 보느라 일종의 이런 흐름들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뭐 이런 게 아주 일관되게 여러 번 있으니까요. 뭐 아까 정신교육 교재 얘기도 했지만 지난 5월에는 또 뭐가 있었냐 보니까 민방위 교육 영상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기됐다라고 행정안전부가 나서서 밝히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독립기념관장 인선이라던가 뉴라이트의 전면적인 등용 이런 것들과 다 맞물려서 결국에 이 정부의 역사인식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의문이 드는 시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겁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독도 모형 리모델링을 지우기라고 우기니까 황당하다. 어느 시대에 살고 있나. 뭐 과거 까마득한 과거 헤맸는데 이런 반응까지 보였는데 신주호 부대변인 어떻게 박성민 비서관의 평가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독도를 누가 어느 정부가 지우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야당이 이러한 식의 주장을 하는 것은 아주 저열한 반일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반일 프레임에 속을 국민은 없습니다. 어느 정권도 독도를 일본에 넘겨주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그 누구도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라는 것을 부정할 뿐 없습니다. 저는 민주당에 묻고 싶은 겁니다. 누가 독도를
일본에 넘겨주려고 합니까? 대통령실도 밝혔고 국민의힘도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촉구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바늘 프레임 씌우는 것을 멈춰달라. 민주당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 때 어땠습니까? 북한이 쏜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말도 못했습니다. 미상의 발사체라고 표현했어요.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은 종북 정권이었습니까? 북한의 애걸복걸하는 종북 정권이었다라는 것을 민주당 스스로 자인하는 겁니다. 대통령실 그리고 정부, 국민의힘, 여당 그 누구도 독도를 일본에 넘겨주겠다 한 적 없습니다. 제발 이러한 바늘 프레임 멈춰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주호 부대변인한테 하나 더 여쭤볼게요. 또 현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근거를 내놔야 됩니다.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려고 한다면 지금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는 그 포석을 쌓고 있는 것에 대한 근거를 내놔야 되는데 민주당 누가 근거 내놓고 있습니까? 아무도 못 내놓고 있습니다. 오로지 그냥 거짓말을 가지고 국민을 선동하려고 하는 이 나쁜 정치를 거대 정당이 한다는 것 이거는 결국에 국민적인 심판에 직면할 것입니다. 자, 이동수 대표님 이제 지금 독도 네. 문제, 네. 그다음에 계엄령 네. 이 두 가지를 민주당에서는 근거가 있다. 여러 네. 사례가 있다. 그리고 전체적인 아까 박성민 비서관 말씀하셨지만 역사관의 차원에서 보면 더더욱 그렇다. 이런 것들. 네. 뭐 일본에 잘 보이려고 한다. 이런 예. 말씀을 하셨고 신주호 부대변인은 이건 정말 근거가 없고 이게 바로 괴담 정치고 몰아가는 그런 아주 나쁜 습성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저도 계엄령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주장에 공감하는 국민이 지지층 말고는 크게 많이 없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뭐 김용현 그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이제 발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최근에 외교안보 전략을 이제 안보 쪽에 좀 초점을 맞춘 데서 이제 또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계엄령이라는 게 국회 과반이 이제 반대하면은 취소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이제 주장하는 게 좀 네. 국민적인 공감을 얻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일본 문제가 독도 문제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보면은 막 역 다니다 보면 막 색도 바래고 먼지 쌓여 있고 구조물이 좀 지저분하다는 생각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런 뭐 친일 의혹 이런 공세에 이제 국민들이 많이 어느 정도 좀 공감을 하고 있다는 것 같아요. 전 그게 근데 아까 박성민 전 비서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간의 어떤 외교 전략에 있어서 이제 특히 이제 대일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내줄 건 많이 내줬는데 얻은 건 별로 없지 않는가 하는 그런 불만이 또 여기에 좀 표출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 달에 이제 또 기시다 총리가 방한해서 한일 이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 이때 이제 우리 정부가 많은 걸 얻어내지 못한다면은 또 이런 공세에서 자유롭지 못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7711님이 서민들 살림 정말 어렵습니다. 정치는 공방만 주고받고 있고 인사 문제로 사사건건 말썽만 무성하니 국민들은 정치인들 믿기 어렵습니다. 공인다운 태도 보여주세요 하셨고요. 자, 요 주제는 요 정도까지 하고 한동훈 대표가 당의 인재영입위원회를 상설화하고 또 강화하겠다. 인재영입위원장의 초선인 고동진 의원, 갤럭시 신화를 이끈 인물입니다. 민주당은 5선의 친명 좌장으로 불려온 의원이죠. 정성호 의원은 인재영입 사령탑으로 임명했습니다. 자, 박성민 비서관님, 왜 이 시점에 갑자기 인재영입위원장 이쪽을 이렇게 양당이 이렇게 띄우죠? 글쎄요, 뭐 서로가 서로한테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아마 좀 이게 인재 영입이라는 거에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게 이제 선거 때만 반짝한다 뭐 이런 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거 때 갑자기 막 시간에 쫓기듯이 막 2주에 갑자기 뭐 10명씩 발표하고 이런 식으로 하거나 그 과정에서 좀 검증되거나 훈련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정치 전면에 등장하게 되면서 생기는 잡음들도 분명히 있었던 거고 뭐 검증의 미흡함 아니면 이렇게 계속 외부에서 인재를 수혈하는 게 우리 한국 정치의 뭐 발전에 좋은 것이냐 이런 좀 지적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설화하고 이거를 이제 전면에 띄워서 계속해서 선거 때가 아니더라도 이것을 해나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밝히는 것은 네. 이제 이 안에 우리가 이제 평소부터 인재들을 관리하고 키워 나가겠다 이런 의지가 있는 걸로 보여지고, 그러니까 선거 때만 반짝하는 그런 인재 영입이 아니라 그러니까 당에서 계속 육성하고 키워가겠다 이런 목적이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근데 한 발 더 나아가서 보면 사실 이제 대선을 염두에 두고 운동장을 넓히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결국에 선거를 크게 이제 앞두고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인재풀이고 어떤 인적 구성으로 이제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거냐 이 부분에 있어서 두 양당 다 좀 심혈을 기울이겠다 이런 목적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저 이동수 대표께는 네. 딴 질문 드릴게요. 네. 이게 시간 관계상 여러 주제를 이제 다루기 위해서 10월 16일에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 4곳에서 열립니다. 전남 영광, 곡성, 부산 금정, 인천 강화 등 4곳에서 진행이 되는데 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호남은 사실상 민주당의 일당 독점 상태다. 고인물은 썩게 만들다 흐르게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민주당과 경쟁을 선언했고 이에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민주당인이 지지해달라는 게 아니다. 민주당만이 구체적 대안과 책임감을 갖고 지역 발전시킬 수 있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네. 이 양쪽 얘기 들으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일단 조국혁신당이 2016년에 안철수 전략을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도 이제 민주당 내에서 그 호남 홀대론, 호남 소외론이 굉장히 팽배해 있었고, 그걸 이제 김한길 전 의원이나 뭐 안철수 전 당시 이제 의원이 이제 나와서 국민의당 창당하면서 호남 지역에서 국민의당 바람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모습 보면은 뭐 지도부에도 이제 저번도 그렇고 이번 지도부도 그렇고 선출직에는 뭐 호남 출신이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한다든지 네. 아니면은 들어가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이번에도 보면은 민영배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호남에서는 광주 전남 지역에서 1위를 했는데 또 이제 전체에선 순위권에도 못 들고 이랬잖아요. 전 이런 호남 소외 정서가 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또 이제 조국 대표가 집요하게 이제 파고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박성민 비서관님, 이번에 이제 보니까 한준호 의원이 뭐 전북 네네, 출신인 것 같고 맞습니다. 광주 전남이 아무도 없어요 지도부에. 그래서 어쨌든 경선을 통해서 나온 거니까 이게 뭐 호남 홀대론 이 얘기 차원은 아닐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명직 최고위원 한 자리 있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광주 전남 출신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나요? 아마 그런 건의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게 보통 보면 이제 부족한 요소들을 채우기 위해서 지명직 최고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예를 들면 노동계 인사를 등용한다든지 아니면 네. 청년 최고를 등용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이제 지도부의 다양성을 가미하는 방식으로 인선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말씀하신 대로 호남 홀대를 한 것은 아니지만 호남 홀대론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가 제기되기 시작하면 지도부 입장에서도 그리고 대표 입장에서도 신경을 안 쓸 수는 없겠죠. 네. 이번 질문은 신주호 부대변인한테 먼저 드릴게요. 딴 분도 아마 대답할 기회가 있을 텐데.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코로나19 확진으로 연기된 여야 대표회담 실무협상이 오늘 재개됐다고 해요. 자, 근데 회담 생중계 여부 관련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회담 전부를 국민에게 그대로 공개하는 게 좋다는 생각엔 변함이 없다. 그렇지만 회담 전제 조건으로 고집하진 않겠다. 고집하진 않겠지만 여전히 그 방안이 좋다 이런 뜻이거든요. 왜 회담을 이렇게 공개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회담이라고 하는 게 민주당에서는 토론을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회담이 사실 여야 간의 이견이 없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굳이 토론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견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냥 그거는 우리가 협상안으로 내놨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견이 있는 사안들을 가지고 대화를 나눠야 될 텐데 가령 전 국민 25만 원 이러한 정책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는 줄기차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여당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면서 국민적인 심판을 한번 받아보자. 여와 야의 입장을 허심탄회하게 들어보고 국민들께서 지켜보시는 가운데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실지를 한번 들어보자 이러한 그 분위기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러한 방식이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지금 민주당에서는 약간 이재명 대표가 이 공개로 하는 생중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한테 토론해서 질 것 같은지 좀 꽁무니를 빼는 것 같은데 그러시지 말고 차라리 민주당도 어떠한 정책을 펴나갈지 그것을 왜 주장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갖고 오시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왜 반대하는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떠한 정책을 우선순위에 둘 것인지를 명확하게 갖고 와서 그것을 토대로 한번 국민적인 평가를 받아보자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자, 이 질문은 제가 박성민 비서관께 드릴게요.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한동훈 표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사실 오늘까지 갖고 와라 이제 그랬는데 한동훈 대표는 뭐라 그랬냐 하면 이게 야당의 요구는 여당을 분열시키는 포석이어서 따라가지는 않겠다. 다만 해병대원 특검법이 필요하다는 입장 재확인했고 당내 이견 좁히는 작업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야당에서도 지금 한동훈 대표가 당내 수렴 절차를 거쳐서 시간이 걸린다는 건 알긴 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 압박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니 이제 한다고 한 거는 한동훈 대표시잖아요. 네. 한다고 하셨으면 빨리 하셔야죠. 그러니까 본인이 분명히 이제 출사표를 던질 때부터, 그러니까 당대표 후보로 나설 때부터 이 제3자 특검을 하겠다 그 얘기를 해놓고 대표가 되고 나서 어떤 뭐 움직임이 없고 그리고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계속해서 요구를 하니까 뭐 약간 조건을 계속 다셨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제보 공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을 시키자 이렇게 해서 또 민주당이 받겠다. 그리고 제3자 특검법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여지를 보여주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제 한동훈 대표가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서 국민의힘 당론으로 이 법안을 추진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는 사실상 지금 이 안에서 실권이 크게 없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또는 이 리더십이 없기 때문에 당내 분열이나 이견을 좁힐 만한 어떤 정치적인 모멘텀을 못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다고 했으면 빨리 해라. 지금 입장이 도대체 뭐냐? 한다는 거냐? 만다는 거냐? 민주당은 준비돼 있다. 이런 입장인 거죠. 아까 저 회담 공개 여부는 반박할 기회를 제가 안 드렸으니까 짧게 그거는 한 말씀만 해주세요. 이재명 대표가 꽁무니를 뺐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좀 무리한 해석이고 과도한 이제 비판이시고요.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좀 무리수를 던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권 내부에서도 아니 대표 회담이라는 게 대선 토론과는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효과를 내고 협상을 해내려고 한다면 내밀한 이야기가 오가기 마련인데 그것을 생중계를 하자는 것은 사실상 빈손으로 가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회담의 형식은 그런 생중계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고 심지어 뭐 보수 사설이나 이런 데서 보수지 사설들에서도 그렇게 뭐 좋은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한동훈 대표가 오히려 한 발 물러서신 거죠. 자, 신주호 부대변인. 아까 이제 회담 공개 얘기는 하셨으니까 날짜를 정해놓고 빨리 그 해병대원 특검법 발의해라. 지금 잘 설득하고 있는 겁니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내에서 이견이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당 대표가 각 의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은 민주주의에 있어서 필수적이지 않겠습니까? 저희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뭐 민주당처럼 이재명 대표의 말 한마디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집단도 아니고 당내에서 여러 토론과 대화를 거친 다음에 그것을 당론으로 펼치는 과정은 저는 필수적이라고 보고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민주당의 아쉬운 점은 뭐냐면 이러한 법안 처리 문제에 있어서 상대 정당에게 시점을 정해놓고 발의해라 말아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닐 뿐더러 그렇게 민주당이 이 특검 법안에 대해서 찬성한다면 본인들이 먼저 제3자 특검 법안으로 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한동훈 대표나 뭐 여당 입장에서도 당내 의원들을 더 충분히 설득할 만한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싶으면 민주당이 발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동수 대표님은 이 상황, 특검법 상황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특검법 아마 민주당은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압박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이제 계속 조건을 달려고 할 텐데 지금 벌써 뭐 제보 공작 추가하자 아니면 뭐 이런 등등의 조건을 다는 걸 지금 민주당이 다 받아주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막다른 길에 몰리기 전에 빨리 이제 당내 의원들 설득해서 먼저 발의를 하지 않으면 이 상황을 돌파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 비서관, 이동수 청년 정치크루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낮 시간 돌발 구간이 많았던 만큼 이미 정체 길어져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퇴근 교통량도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부산 포항고속도로 포항 쪽으로 문무대형 1터널 2차로에서는 차량 화재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일대로 속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증평에서 진천 사이 정체는 작업 여파고요. 이후로는 중부 3터널에서 중부 1터널 사이와 그 후로는 하남 일대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반대 남이 쪽으로는 진천에서 진천터널 사이로 8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쪽으로는 마도 분기점에서 송산마도 사이로 10km 구간에서 정체되고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미사에서 강일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잊고 지내던 코로나19가 올여름 확산되면서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일단 질병관리청이
이번 달 말을 고비로 유행은 잦아들 거란 전망을 내놓으면서 한숨은 돌렸지만 방심하기엔 이릅니다. 방역 당국도 예방과 치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는데 의료 현장에선 현재 코로나19 현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또 방역에 허점은 없는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재갑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이재갑 교수님께서는 지금도 의료 현장 굳건히 지키고 계십니다. 여러 질환들을 다루고 계시겠지만 코로나19만 특정해서 볼 때 최근 내원 환자들 늘었습니까? 네, 외래 방문 환자들도 많이 늘었고요. 네. 입원 환자도 지금 계속 입원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병원만 해도 지금 입원 환자가 지금 15명 정도 입원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쨌든 네. 뭐 예를 들어서 여름 들기 전 뭐 5월 뭐 이럴 때보다는 확실히 늘어난 겁니까? 사실 5월, 6월에는 입원 환자 한 명도 없었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은 입원 환자 정말 많이 늘어난 거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질병관리청은 표본 감시 입원 환자 수는 8월 첫째 주 880명에서 셋째 주엔 1,444명으로 늘었지만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다. 또 이달 말을 고비로 유행이 잦아들 거다 이렇게 전망을 내놨거든요. 일단 이렇게 네. 유행이 꺾일 거란 관측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제 수리 모델링이라 그래가지고요. 그러니까 네. 환자들 이제 발생하는 것들을 이제 예측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거기서 이제 최근에 발생 양상이나 이런 걸 봐서는 현재 이제 환자가 이제 조금 줄어들 시기가 됐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다만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아직 환자가 조금 많이 준 거는 아니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좀 지켜보고 있는 수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원래 방역 당국에서는 조금 더 엄살을 떨면서 이렇게 하는데 여하튼 제법 숫자가 있는데도 뭐 이렇게 잦아들 거란 전망을 내놓긴 내놨어요. 그 숫자 과학적으로 얘기를 한 거라고 이제 생각은 됩니다. 네.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 범위를 벗어나게 만들 수 있는 변수도 많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당장 학생들이 네. 이제 개학을 했잖아요. 네, 예, 예. 그 조만간 이제 추석 연휴가 되면 또 귀성 인파들 몰리고 공공장소에 사람들 많이 몰리고 네, 이렇게 예. 되면 교수님 보시기에 다시 유행할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뭐 질병청에서 환자가 좀 주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다만 저희가 지금 현장에서 환자 진료하고 있는 데는 그렇게 줄어든 것 같지는 않고 입원 환자도 지금 계속되고 있어서 일단 추이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에 이제 지난주 이번 주에 대부분의 이제 초중고등학교들이 개학을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소아에서 환자가 다시 늘어나게 되면 그러니까 청소년에서 늘어나는 환자들이 다시 어른으로 다시 늘어나면서 유행을 다시 키우는 경우들이 매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1, 2주 안에 그런 일이 있는지도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 측면들이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추석 연휴가 한 2, 3주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유행이 이제 좀 잦아들기 전에 추석과 맞물리게 되면 전국적인 이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지금 주로 도시 지역이랑 수도권 이런 데서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렇게 되면 전국 단위로도 확산될 수 있어서 유행이 조금 줄어들긴 할지 모르더라도 이제 조금 오랜 동안 지속될 가능성은 있겠다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질병관리청에선 올해 코로나19 유행을 엔데믹 과정이다라고 규정하면서 앞으로도 해마다 한두 차례 유행이 반복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엔데믹은 예전에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팬데믹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예, 일단 팬데믹은 이제 새로운 바이러스가 출현해서 전 세계에 이제 그 바이러스든 세균이든 한 번도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걸릴 수 있다 보니까 한 번 네. 유행이 커지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엔데믹이라고 하면 뭐 예방접종을 하신 분들도 있고 이제 여러 번 걸린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걸리더라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아주 대규모로 걸릴 상황들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엔데믹 상황이라 그래도 이제 저희가 인플루엔자가 계속 유행을 했었잖아요. 근데 네. 인플루엔자도 이제 한두 해 유행을 안 하면 뭐 그 다음에는 유행이 커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연간으로 조금씩 다르게 유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겨울에 유행이 코로나19가 유행을 안 하다 보니까 이번 여름이 좀
좀 커진 거다 이렇게 예측할 수도 있고 또 변이가 나오면 조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이제 유행이 커질 수도 있어서 네. 엔데믹이라 그래서 우리가 완전 팬데믹처럼 걱정할 정도는 아니지만 마음을 완전히 놓을 수는 없겠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사실은 마스크 요즘 쓰고 다니거든요. 이렇게 예. 쳐다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 잘하는 거죠, 교수님. 예, 잘하고 계신 거고요. 일단 본인 건강에도 도움이 될 거고 또 혹시나 이제 호흡기 증상 있게 되면 또 마스크 쓰고 다녀주시면 다른 분한테 피해를 더 안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제 유행이 커진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하는 게 어쨌든 여러모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칭찬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변이의 변이를 거듭하면서 치명률은 꽤 낮아졌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계절 독감하고 비슷해졌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대신 전염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 이런 우려도 또 나와요. 그래서 네. 최근에 유행하는 바이러스의 특징을 좀 소개를 해 주세요. 네, 현재 유행하고 있는 거는 이제 KP3라고 해가지고요. 지금 이제 지난 겨울에 유행했던 JN1의 혼자쯤 되는 변이기는 합니다. 근데 네. 지금 유행하는 변이 자체가 기존에 유행했던 것보다는 한 20-30% 전파력은 좀 강해졌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제 병독성이라 그러죠. 사망률이라든지 중증화율은 큰 차이는 보이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는 중증으로 진행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바이러스 자체의 이제 중증도가 떨어졌다기보다는 우리가 여러 번 걸리고 백신도 받고 하면서 바이러스에 강해졌다고 하는 게 더 맞을 수 있거든요. 단련됐다? 네, 강해졌다. 강해졌다. 저희가. 단련된 건 면역- 아니죠. 단련된 거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런 비슷한 의미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아직도 이제 문제가 되는 분들은 뭐냐면 아직도 한 번도 안 걸리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처음 걸리면 좀 심하게 오기도 하고요. 네. 아니면 걸린 지가 오래됐거나 백신 맞은 지 오래되게 되면 이제 그런 면역도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좀 오래된 분들이 걸리게 되면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제 1-2년 이상 안 걸리다가 걸리게 되면 또 네. 중증으로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추가로 계속 이제 백신을 계속 맞는 게 매우 중요하겠다라는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거하고 제가 지금 질문하려고 했던 게 거의 일치되는 얘기인데, 자, 항상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유행 얘기하면 기저질환자, 고령층, 이른바 이제 고위험군이잖아요. 이런 분들은 네.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방역 당국이 강조해 왔고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일 텐데, 역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고위험군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걸리면 치명적일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입원 환자가 15명 이렇게 됐을 때 중환자들이 3분의 1 정도, 한 5명 정도 중환자실에 계시거든요. 아, 그래요? 예, 인공호흡기 달기도 하고. 근데 다 지금 연배가 70대 중반 넘어서 80대, 90대 어르신들이 주로 많이 이제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고 계시고 일부 이제 항암 치료받거나 이런 면역 어깨제를 쓰거나 이런 분들이 주로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도 코로나19는 이렇게 아주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나 면역이 좀 이제 떨어져 있는 이런 분들한테 매우 위험한 질환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이제 도울 수 있는 방법 또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예방접종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예방접종을 매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코로나19 처음 유행했던 당시 활용됐던 음압병실 이런 그 특수병동들은 더 이상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기존에 있는 이제 음압격리실을 활용하더라도 이제 지금 발생하는 환자들은 어느 정도 입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운영을 안 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임시로 지었던 그런 병실들은 이미 다 환원이 됐고요. 다만 정부 차원에서 코로나19 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 음압격리실을 계속 확충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늘어난 그러니까 이제 아예 공식으로 이제 만들어낸 그런 음압격리실들은 현재 운영이 되고 있긴 합니다. 저 교수님, 청취자가 지금 문자를 하나 주셨어요. 질문을. 네. 0184님 질문입니다. 코로나가 처음 유행 시기보다는 가벼운 증상이라는데 병원에 안 가고 집에서도 쉽게 완치될 수 있겠죠?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젊고 건강하신 분들은 이제 감기 앓듯이 며칠 앓고 나면 대부분 회복이 되기는 하는데요. 네네. 계속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고령층이나 이제 면역 저하, 어떤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증상을 잘 확인하셔서 증상이 빨리 회복이 안 되고 상태가 계속 나빠지면 반드시 이제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야 되기는 합니다. 네. 이번 유행과 관련해서 질병관리청은 오늘 전국 병원에 17만 7천 명분 치료제 공급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수급난은 완전히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는데 그동안 의료 현장에서는 치료제 부족이 이제 심각했었다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번 공급으로 이런 것이 많이 해소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 이제 지난주 토요일에 저희가 그 팍스로비드 처방했는데 끝내는 팍스로비드 처방 못 받고 대체할 만한 라게브리오 간신히 구해가지고 한 분이 처방을 받으신 적은 있는데요. 예. 네, 오늘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오늘 이제 외래에서 진단받은 분 처방을 했더니 4개 약국 중에 2개 약국은 팍스로비드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 쪽에 좀 공급이 된 거네요. 예, 공급이 안 되다가 아마 이제 주말에 좀 공급이 되면서 이제 이번 주 들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거는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치료제와 함께 나오는 얘기가 백신입니다. 지금 유행하는 바이러스에 대응한 백신은 뭐 10월쯤 본격화될 거다라는 게 이제 정부 설명인데 시기적으로 이거 조금 늦는 거 아닌가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제 워낙 이제 여름 유행에 이제 걸리지 않게 하려면 봄에 네. 접종을 해야 여름 유행을 막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봄에 접종을 하라고 이제 지방청이 권고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지난 겨울에 유행도 별로 안 했고 뭐 코로나19 다 끝난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많이 접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한 6만 명인가밖에 접종을 안 하고 지금 여름을 맞는 바람에 지금 유행이 커진 이유도 있거든요. 그래서 접종을 안 맞아서 많이.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코로나19는 이제 봄에 한번, 가을에 한번 접종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번에 가을 접종은 지금 유행하는 KP2나 3의 할아버지경 JN1에 기반한 백신이긴 한데 최근 연구 자료 보면 KP2나 KP3에도 잘 듣는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10월 달에 독감 예방 접종할 때 같이 맞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독감 예방 접종과 코로나19 예방 접종 꼭 같이 맞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백신 접종 관련해서 고위험군 중심으로 무료 접종 대상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렇게 네. 한정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냥 가면은 돈 내고 맞는 거네요. 네, 그게 좀 올해부터 이제 많이 달라진 부분인데요. 지금 예. 현재 정부 계획은 65세 이상 하고요. 그다음에 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같은 치약시설의 종사자에게는 이제 무료 접종을 하겠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 외에 예전 작년까지 무료였던 그 65세 미만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현재 유료 접종이 될 것 같은데 아직 가격이 정해지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근데 어차피 외국의 가격은 미국이 한 100불에서 120불 정도에 접종을 하고 있어서 네. 국내에서도 한 그 정도 그러면 한 10만 원이 넘을 것 같아서 오, 생각보다 비싸네요. 상당히 가격, 고가여서 좀 고가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걱정이긴 합니다. 의료진도 지금 무료 접종 해당 안 되죠. 예, 그게 저희가 지금 계속 질병관리청에도 건의하고 보건복지부가 건의하고 있는 부분인데 예. 병원 내에서도 지금 계속 이제 유행이 있다 보니까 직원들도 많이 걸리고 또 직원들이 걸리다 보니까 뭐 환자들도 걸리고 또 환자가 걸려서 직원한테 옮기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라 그래서 의료인들한테는 접종을 좀 해주면 좋겠다 그러는데 올해 예산을 많이 확보 못 해가지고 의료인에 대해서 일단 접종 계획이 없고 혹시나 예방접종이 남으면 그때나 맞춰주겠다 그러는데 사실 좀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의료인에 대한 예방접종은 다시 한번 정부에서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접종 정책도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네. 자, 정부는 이달 말에 유행이 한풀 꺾인다 이렇게 발표했지만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뭐 중증과 입원 환자 늘어날 가능성 이제 배제는 못하는 상황이고요. 네. 특히 전 국민이 우리가 뭐 2, 3년 전처럼 막 촉각 곤두세우고 정말 조심하고 이런 시기가 지금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사각지대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데는 매번 뭐 마찬가지로 팬데믹 때도 제일 고생을 했었던 데들이 취약시설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들이나 이제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정신의료기관이라든지 이런 곳들이 이제 환자 발생을 하기는 예전만큼 뭐 몇십 명, 몇백 명씩 발생은 안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시설 내에서 유행을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감염이 될 수 있고 또 취약한 분들이다 보니까 사망자도 발생할 수는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곳에 시설에 주로 계신 분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할 건가에 대한 개념. 사실 뭐 예방접종 말고는 지금 뾰족한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분들을 이제 좀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정부 차원에서 잘 강구해야 되고 특히 치료제나 이런 부분들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반 국민이 코로나19에 대해서 느끼는 어떤 경각심이랄까 이런 것도 이전보다는 좀 느슨해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네. 정부 발표도 독감 비슷한 수준이다 뭐 이런 발표도 나오고 백신이나 치료제도 뭐 원활히 공급될 거다. 검사 키트도 잘 보급될 거다. 그래서 일단 감염 가능성 낮을 거다. 또 걸려도
잘 나을 치료받고 나을 거다 이렇게 좀 자신하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뭐 지나치게 우리가 과대하게 이렇게 위축될 필요는 없겠지만 좀 너무 느슨한 인식은 그래도 좀 위험한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네, 특히 이제 고위험군들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경각심은 필요하거든요. 네네. 특히 고위험군들이 감염되는 경로가 주로 젊은 분들이 먼저 감염되고 이제 부모님한테 옮기면서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옮기면서 전파가 되는 양상이다 보니까 네. 젊은 분들이 어떻든 잘 안 걸리도록 해야 되고 걸리다면 전파 안 되게 이제 본인의 이제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주셔야 되는 측면들이 있어서 어떻든 부모님 또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최대한 노력을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부분들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사실 좀 정부에 좀 미안한 말이기는 하지만 어떻든 지난주나 지지난주에 있었던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들은 엔데믹 상황에서 절대로 벌어지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고위험군들이 아주 직접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약제가 이제 부족한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를 정부는 이번 경험들을 토대로 좀 더 잘 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코로나19가 접촉하고 무관하지 않잖아요. 접촉돼서 뭐 대화하고 뭐 이렇게 침으로도 옮겨지고 뭐 이러기 때문에 네. 병원이나 학교 뭐 역이나 이런 터미널 이런 공공장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네. 걸리지 않기 위한 예방을 위한 조언을 좀 한 말씀 해주세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호흡기 증상 있는 분들 지금 검사하면 거의 반 이상이 다 코로나19로 나오고 있거든요. 어쨌든 호흡기 증상 있는 분들이 이제 일단 쉬어주시는 게 제일 사람을 만나지 않고 또는 불가피하면 마스크 써주시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손위생 잘하셨던 거 지금도 계속 잘해주셔야 되는 부분. 그래서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주시는 부분 매우 중요하고요. 고위험군 분들은 사람 많은 곳을 방문할 때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다니시는 거 꼭 이제 잊지 마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독감 접종 맞을 때 한 10월쯤 코로나 백신도 같이 이제 봄 가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네. 독감하고 코로나19 백신 함께 맞으면 이거 위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인식하고 계신 분들 제법 있더라고요. 괜찮습니까? 예, 여러 제약회사들이 이미 이제 연구를 많이 진행을 해서 동시에 맞더라도 뭐 부작용이 더 많이 생기거나 이런 거 아니라는 것들이 이미 증명을 다 했고요. 연구뿐만 아니라 이미 작년이나 재작년부터 독감 예방접종이랑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맞으신 분들이 뭐 전 세계적으로 몇백만, 몇천만 명이 되거든요. 근데 큰 문제는 없이 접종이 됐기 때문에 효과에도 문제는 없기 때문에요. 일단 안심하고 맞으셔도 되고요.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한 번에 갈 때 같이 맞지 않으면 또 방문을 해야 되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접종률이 많이 떨어지니까 방문하신 김에 두 가지 다 같이 접종하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교수님께서 지난번 상황이 다시 오면 안 된다고 아주 강력히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네. 최근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어떤 사례도 있었고 응급실 뺑뺑이 사태에도 이제 지금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만약에 이제 의정 갈등이 계속된다면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확 재확산되는 거하고 맞물려 가지고 그 대응이 매우 취약해질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여름의 유행 수준 정도면 의료진들이 충분히 갖춰진 상황이었으면 그냥 좀 환자 많구나, 조금 힘드네, 뭐 이 정도로 지나갈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전공의들이 빠져나가고 특히 전공의들이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커버하는 역할이 되게 컸었는데 그 부분이 공백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힘들지 않게 지나갈 상황들 매우 힘들게 지나가는 상황이 돼버린 거여서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 상황을 오히려 일을 키웠다라고 얘기하는 상황이라 이 의정 갈등의 상황이 길어진 부분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해외여행도 많이 다니는 시대고 뭐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들어오기도 하니까 코로나19 나라 밖 상황도 사실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할 텐데 지금 나라 밖에 어떤 특이한 동향이 나타난 거 없습니까?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번 그러긴 한데 우리나라보다 한 달에서 한 2, 3주 정도 먼저 유행을 하기 시작하고 네. 먼저 꺾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유럽은 먼저 유행하고 지금 이제 정점에 이르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정점에 이제 다다를 시기가 다 된 것 같기는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후속되는 이제 변이들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지금 유행하는 KP2.3가 한동안은 유행하겠지만 그 이후 변이도 언제든 출현할 수 있겠다 정도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억하는 감염병 유행은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등인데 이런 또 다른 형태의 대유행 가능성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의학계는 보는 거죠?
예, 지금 이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거는 이제 조류 인플루엔자를 제일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히 최근에 작년에도 뭐 우리나라 이제 고양이들이 집단 H5N1이라고 해서 조류 인플루엔자를 폐사한 적도 있고, 미국은 소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면서 사람도 감염되고 이제 그 소의 우유를 마신 고양이들이 폐사하고 이런 상황들이 이제 발생하고 있어서 이제 조류 인플루엔자가 이제 포유류에게 좀 적응을 하고 있고, 이런 네. 과정 중에 사람에게 적응하면서 새로운 팬데믹의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조류 인플루엔자 얘기도 해주셨는데, 그런 만약에 대유행이 안 되길 바라지만 대유행이 현실화된다면 우리가 이제 미리 좀 이렇게 예방적 차원의 대응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일단 이제 뭐 만약 인플루엔자 팬데믹이라면 그래도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이제 백신을 계속 이제 할 수 있는 기술도 우리나라 이미 가지고 있고, 또 치료제가 이미 상용화된 약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코로나19 때보다는 덜 혼란스러울 것 같기는 하지만, 어쨌든 또 저희가 또 코로나19 또한 경험했던 많은 경험들이 작용할 거기 때문에 코로나19 초반에 비해서는 이제 새로운 팬데믹이 왔을 때는 예전과는 좀 다르게 그래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순서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01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3살 서윤이는 세상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선천성 청각장애 진단을 받은 후 인공 달팽이관 삽입 수술을 받은 서윤이. 하지만 재활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눈에 이상이 발견되며 또 한 번의 고비가 찾아왔는데요. 검사 결과 서윤이는 중증도 근시와 고도 난시로 눈에 초점이 어긋나며 사물을 정확하게 볼 수 없는 상태. 하루라도 빨리 안구 수술과 청력의 재활이 필요하지만 지금의 형편으로는 엄두조차 낼 수가 없습니다. 불안정한 노동일로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는 아빠와 보고 듣기 어려운 서윤이 곁을 24시간 지켜야만 하는 엄마. 서윤이의 치료가 지연될수록 가족들의 마음은 까맣게 타들어만 갑니다. 서윤이가 수술과 재활을 통해 밝은 미래를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극심한 폭염의 기세는 다소 약해졌습니다. 그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이번 주 내내 체감온도 33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0.6도, 경남 의령이 35.4도를 보였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전주 32도, 춘천 30도, 대구 33도까지 오르겠고요. 폭염특보가 해제된 강원 동해안 지역은 양양이 27도에 머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전, 전주 25도가 예상되는데요. 당분간 도심과 해안을 중심으로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지 않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서울 등 전국 곳곳에는 산발적으로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고요. 돌풍과 벼락이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퇴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전국 곳곳에 소나기 예보가 있어서 출근길
퇴근길에 우산 챙기셔야겠고요. 적게는 5에서 많게는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내일 오전부터 모레 밤 사이 강원 영동과 경상도 해안, 제주도에는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4도, 습도는 73%입니다. KBS 58분 날씨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여야가 국회 개회식과 대정부 질문, 국정감사 등 9월 정기국회 의사 일정에 합의했습니다. 국회 개회식은 다음 달 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며 이후 4일부터 이틀 동안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진행됩니다. 법원이 오늘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새 이사진의 취임은 불가능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결정 내용과 이유 등을 검토해서 즉시 항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누르겠다며 대출금리를 잇따라 인상해온 은행권이 이번에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만기도 최장 5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추석 물가를 잡기 위해 배추, 무, 사과, 배 등 20대 추석 성수품을 추석 전까지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 톤 규모로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상공인 중소기업에는 40조 원 넘는 명절 자금을 공급하고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할 방침입니다. 축구 대표팀 홍명보 감독이 손흥민과 이강인을 포함해 다음 달 A매치 2연전에 나설 대표팀 선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또 강원의 양민혁 등 4명의 선수가 대표팀의 새 얼굴로 합류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최근 전혀 모르는 사람을 SNS로 접근해서 친분을 쌓고 호감을 얻어낸 다음에 그 호감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돈을 가로채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기는 치밀하게 사람의 외로운 심리나 감정을 이용하기 때문에 의외로 자칫하면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달콤한 메시지에 숨겨진 사기꾼의 민낯, 로맨스 스캠, 사기 범죄 수법과 그 대처법 알아봅니다. 오늘 베프의 범죄도시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오셨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간략히 이제 설명은 드렸지만 로맨스 스캠 하면 아직도 이제 낯선 분들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이게 새로운 범죄 유형이라고 봐야죠. 예전에는 혼인빙자 간음죄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것이 사이버 상행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혼인빙자 간음죄 그 범죄 사이버판 버전. 그러니까 로맨스는 말 그대로 로맨스고요. 스캠은 뭐 이게 사기라는 일종의 그런 속어 사기, 비슷한 건데 신용 사기 뭐 이런 거죠. 그런 형태인데 말하자면은 그런 유형이 2018년도쯤인가 갑자기 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연원과 연결되는데 갑자기 국제 전화가 나이지리아 쪽에서 한국 쪽으로 많이 이게 접촉이 된 거예요. 나이지리아. 네. 근데 그 이제 이 범죄 연원이 된 이유이기도 하고 국정원에서 굉장히 긴장을 했죠. 왜냐하면 이게 혹시
이런 북한과 관련된 아니면 외국 조직 범죄와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라고 하는데 자체가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 주한미군과 관련된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주한미군 중에서 이제 백인 어떤 사람이 외국에 근무하는데 나 혼자 외로워.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런 어떤 채팅할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그걸 좀 같이 좀 해줄 이게 서로 외로운 걸 같이 좀 위로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SNS로 무작위로 접근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국 사람이 좀 이게 인종적인 건 좀 그렇지 모르지만은 백인 남자고 백인 여성에 대한 일종의 백호주의 같은 부분이 조금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자극하는 것도 있고요.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는 호기심도 있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돼 갖고 나타나는데 범인들은 나이지리아의 흑인들입니다. 흑인 범죄 조직입니다. 한국말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참. 예. 영어 비슷한 형태, 마치 주한미군처럼 조금 서툰 형태의 어떤 뭐 영어, 한글 이렇게 하면서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봐서 영어가 좀 서툴면 좀 공부를 덜 했나 보다. 예. 이 정도로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 정도로. 주한미군 중에 아시다시피 사실은 좀 학력이 좀 부족한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뭐 잘 못 읽는 사람도 있다고 그런 하니까. 형태도 하니까 물론 뭐 대부분 그렇지 않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형태를 교묘하게 이용한 나이지리아 국제 범죄 조직의 사기 범죄의 유형에서 파생돼서 확산된 게 로맨스 스캠입니다. 와, 나이지리아요? 예. 야, 자, 우리 옛날에 보이스피싱 하면 뭐 중국에서 막 전화 많이 오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보이스피싱하고 차이점으로 한번 이 개념을 또 설명을 해주세요. 보이스피싱은 말 그대로 급작스런 어떤 강요나 나 검사야, 나 뭐 저기 그 경찰이야, 당신 뭐 죄졌지, 뭐 이렇게 안 하면 뭐 할 거야 이런 식의 심리적 억압을 겁박감을 주면서 무엇인가를 행동하게 하는 겁니다. 네. 일회성이죠. 예. 근데 이 로맨스 스캠은 꾸준히 로맨틱한 채팅을 계속합니다. 그게 뭐 하여튼 뭐 열흘이 되든 한 달이 되든 지속적으로 하는데 범죄자들은 한 사람이 아닙니다. 조직입니다. 돌아가면서 순번을 정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되게 로맨틱한 얘기도 해주고 위로해주는 말도 해주고 심리적인 어떤 자극도 해주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무엇인가 시키거나 아니면 뭔가 보내라고 한다든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유지되는 게 로맨스 스캠. 보이스피싱은 단발적. 예. 그리고 보이스피싱은 약간 처음부터 협박 위주. 그렇죠. 검찰청 출두하세요. 예. 뭐 이렇게 협박 위주인데 겁을 먹게 만드는 거죠. 이거는 완전히 이 가드를 내리는 거네요. 내리게 하는 거네요. 심리적인 방어 기제를 내리는 상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상태 시작하고 조금 더 장기적으로 이 사람의 마음을 얻은 다음에 거기서 이제 마각을 드러내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혼인빙자 가늠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런 범죄 기승 부리기 시작한 건 아까 그냥 2018년 정도로 이제 기억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프로파일러님 보시기에 피해 규모 이거는 좀 확인이 됩니까? 파악이 됩니까? 그래서 이 데이터는 경찰 데이터가 아니라 국정원 데이터입니다. 국정원. 그래서 이게 좀 오해하시거나 헷갈리시는 분이 있는데 왜 국정원이냐면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그쪽으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이 국정원에 의하면은 2023년 1월부터 10월까지 작년이죠. 국정원 111 콜센터에 접수된 신고가 111건이고요. 피해액이 무려 48억 정도인데 2018년도 그 기점에 비해서 5배가 넘는다. 5.2배가 넘는다라고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더 폭증해 갔고요. 뭐 791건 무려 502억 정도의 상당히 이 폭증하는 추세. 8달밖에 안 됐는데. 그렇죠. 그죠? 그렇게 된 겁니다. 오, 엄청 폭증을 했네요. 예. 자, 0419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모르는 국제 전화가 종종 뜨기에 지워버리는데 괜찮을까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그건 이제 어쨌든 국제전화 번호로 뭐 00 이렇게 되는 거는 사실은 그냥 스팸 처리하면 차단하면 되는 건데 그렇게 접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그래요? 전화로 오는 게 아니라 이제 일종의 채팅 같은 사이버 공간 SNS 채팅 같은 거로 되기 때문에 전화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건 전화는 그냥 차단하시면 됩니다. 전화가 로맨스 스캠의 경우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직접 목소리는 들통이 나니까. 보이스피싱은 다른 거죠. 자, 그럼 지금은 다 나이지리아 사람들은 아니고 그냥 온갖 사람들이 이거를 또 알게 돼가지고 하고 있을 수는 있겠네요. 모범범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나이지리아가 기본이 됐다가 주변에는 에리트리아인가요? 비슷한 그 근처에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있어요? 예, 거기서 또 그 조직이 이걸 카피해갖고 또 하고
이렇게. 근데 주는 나이지리아라고 합니다. 지금도? 예,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야, 또 희한하네요. 왜냐하면 지금 나이지리아에서 수출 같은 관련된 부분이 이렇게 직접적이 많아갖고 예.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에도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정원에서 민감하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렇군요. 자, 그럼 피해자가 생기는 걸 우리가 막는다는 차원에서 우선 로맨스 스캠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좀 자세히 아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처음에 어떤 식으로 또 보통 접근을 합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채팅을 그냥 무작위로 제안을 하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근데 본인은 이제 푸사라고 하는 거에 좀 약간 뭐라고 하나 멋있는 서양 남자의 그 프로필 사진 같은 거 있고 반대로 또 약간 좀 이 여성도 있고 이게 성이 남성 여성 다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갖고 그럼 처음에는 의심을 하죠. 네. 그런데 지속적으로 이제 그냥 뭐 장난식으로 이렇게 합니다. 내가 좀 외로워서 그런데 채팅하자 그러면 그냥 뭐 채팅하는 게 뭐가 문제야. 뭐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채팅을 하게 되고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아, 뭐 영어도 좀 배울 겸. 그렇죠. 예. 그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시장되다가 내가 시리아에 파견된 의사다. 근데 이제 말하자면 그거는 뭐 예를 들면 미국 사람인데 시리아라고 하면 국제 구호단체 의사. 예. 그런 감정을 하는 그런 걸 자극하는 겁니다. 굉장히 인류애적인 직업을 가지고 고생하는 어떤 사람이 있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 사람 의사로서의 아주 페스탈로치 같은 그런 마음도 있고 그렇죠. 박애주의적인 마음도 있고 참 저 남자 괜찮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게. 그렇죠. 네. 그런데 나중에 잡고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아프리카계 네. 불법 체류 외국인 이런 형태의 범인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주로 이제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계에서 이런 형태의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나이지리아인을 뭐 사실 13명이나 구속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걸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아까 그렇습니다. 시리아나 국제 분쟁 지역에 파견된 의사, 군인, 기업가를 이용해서 예를 들면 사고가 났다. 내가 수술하는데 사고 났는데 돈 조금 보내달라. 이렇게 됐다 계속 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어떤 중요한 박애적인 사업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조금 돈 좀 도와달라. 일시적으로. 그렇죠. 예. 조금 막아주면 내가 살해하겠다. 뭐 이런 식의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 같은 것도 처음부터 너무 많이 안 하고 야금야금 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몇십만 원. 그러니까 뭐 하나 말하자면 몇백 달러부터 하고 근데 그게 누적이 되면 말하면 몇천 달러, 몇만 달러가 넘어가는 거죠. 아, 그래요? 예. 자, 그러면 뭐 긴급하게 필요하니까 좀 해달라. 혹은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해요. 뭐 우편안으로 급여 지불한다고 하고 그걸 현금으로 바꿔달라. 이런 사람도 또 있다면서요. 근데 그 우편안이 위조된 거죠. 그러니까 위조된 우편안 보내놓고. 그러면 이거 내가 우편을 보내줬잖아. 네. 너 이거 담보 있으니까 이거 조금 보내주는 상관없. 이런 식으로 쉽게 들어가는 거고요. 가장 뭐 여러 가지 근중에는 공항에 잡혀 있다. 그러니까 뭔가 좀 그 금융적인 문제 때문에 그 조금만 보내주면 내가 하겠다. 내가 의사인데 내가 구호단체에 있는 의사인데 내가 당신을 속이겠냐. 이런 식의 경우가 제일 많고. 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채팅으로 서로 이제 주고받다 보면 이제 호감이 생겼어요. 호감이 생겼는데 교제 일종의 교제 비슷하게 하게 되는 겁니다. 채팅으로. 그렇죠. 영상 통화로 상대방 얼굴 한번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뭐라 그랬냐면 시리아에서 수술 중에 폭탄이 터져갖고 얼굴을 다쳤다. 그래서 얼굴 보여줄 지금은 보여주긴 뭐하고 나중에 나오면 보여주겠다. 그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일부 경우는 영상 통화를 통해서 AI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건 좀 돈이 들고 약간 좀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말로 때우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아니 AI가 그게 누가 봐도 부자연스럽지 않게 만들려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데 그런 기술을 사기꾼들이 그 기술을 갖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최근엔 일부는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구글 이미지 생성기를 통해서 최근에는 그걸 하는 원래 초반에 5년 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이용한다고 합니다. AI도 딥페이크로. 와,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면 기업형일 경우도 있겠네요. 그래서 조폭이죠. 나이지리아 조폭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특정 나라에서 죄송합니다만 거기가 주로 이제 국정원에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이지리아 조폭들이 그렇게 한다 이거죠. 자. 근데 최근 들어서 로맨스 스캠의 피해자가 도리어 가해자가 되는 일도 생긴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경우예요? 로맨스 스캠과 보이스피싱이 섞인 거죠.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은 일종의 보이스피싱 운반책이나 송금책 같은 형태로 시키지 않습니까? 알바로. 네. 근데 로맨스 스킴을 하다 보면 사실 내가 여기 한국에 지사를 만들었는데 예. 거기서 이제 돈을 좀 이렇게 좀 내가 나가기 힘들어. 나가면 내가 살해할게라고 하면서 돈 좀 받아갖고 이쪽에 넣어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게 범죄의 수익에 이전이 되고 공범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사실 보이스피싱도 뭐 배달하고 이래가지고 같이 뭐라 그럴까요? 피의자가 돼버린 공범이 경우가 되는 거죠. 많잖아요. 예, 예.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저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도 정말 거기에 가장 주역인 어떤 범죄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그렇죠. 나중에 잡고 나면은 그런 사람들만 남은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말로 피라미드만 남고 그러니까요. 수괴들은 이미 도망갔거나 아니 외국에 있거나 외국에 있거나 그다음에 조금 잠잠해지면 다시 또 다른 이름으로 나타나 가지고 다른 차리잖아요. 방식의 보이스피싱과 그러니까요.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 했다가 로맨스 스캠으로 옮겨갔다. 로맨스 스캠 했다가 이게 되게 자유롭는 것 같습니다. 이 범죄 그러니까 잡기도 더 어려운 것 어렵죠. 같아요. 예. 자, 이 대목에서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피해 사례들을 들어보면 아니 요즘에도 이런 사기 수법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실제로 피해자는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얼마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 하거든요. 이런 사기에 왜 쉽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게 아마 2018년도 19년도 코로나 들어갈 때부터 시작 때는 이게 이제 일종의 비대면이 이렇게 되면서 네네.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도 혼자 사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사회적 관계 맺기가 어렵고 네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SNS상의 사회적 관계가 오히려 더 중요해지는 시기가 되면서 그의 어떤 심리적인 외로움이라든가 그런 어떤 심리적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뭐 동네 골목길에 나오면 막 수십 명이 같이 몰려다니면서 놀고 그랬잖아요. 대면적인 어떤 그 외로움을 달랠 방법이 적으니까 SNS로 하는데 그쪽을 파고들었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외롭고 힘든데 따뜻한 말 한마디를 어떤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계속 해준다고 보세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위로가 되는데 그게 범죄의 촉수인 겁니다. 그러니까요. 8811님이 8811님입니다. 저도 당했습니다. 10만 원 기프트 카드 3번 보냈습니다. 조심하세요. 이러셨네요. 예, 그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분은 본인을 탓하지 마세요. 그런 범죄자들은요 조직적으로 심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보내게 만드는 겁니다. 절대 본인을 탓하지 마세요. 본인이 잘못한 거 아닙니다. 그런 나쁜 범죄자들이 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너무 빨리 알아차리면 좋은 거예요. 빨리 했는데 그렇지 못하게끔 심리적인 기제를 작동시키고. 그러니까요. 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당하지 마시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근데 요즘 피해 유형은 단순히 이런 로맨스 스캠 자체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변종 수법까지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수법입니까? 이게 적당한 장면법 로맨스 미션이라고 해서 로맨스 스캠의 그 범죄자가 피해자한테 어디 이 가정의 투자방에 같이 들어오라고 합니다. 투자방에 들어와서 투자를 뭐 이렇게 하도록 하는데 그 같이 있던 투자방의 몇몇 사람들한테 손해를 끼쳤다고 심리적 압박을 주는 거죠. 빨리 인급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 세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 다 한 사람입니다. 그 투자방에 있는 사람이 다 한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역할 분담을 하는 거죠. 조직이. 이게 이제 그러니까 도덕적인 어떤 심리적인 압박을 줘갖고 왜 그걸 버튼을 잘못 눌러갖고 다른 사람 피해를 줘. 그러니까 당신이 잘못했어. 그러니까 조금 보상을 해줘야 돼. 이런 식으로 일종의 미션을 주는 겁니다. 미션을 주고 빠져나가지 못하게 소속감을 주고. 왜냐하면 저 사람한테 손을 끼쳤으니까. 아, 그래요. 근데 그게 단 한 사람입니다. 범죄자 한 집단입니다. 자, 근데 국가정보원이나 경찰이 확보한 통계 자료가 로맨스 스캠 범죄 사례 피해 전부는 아닐 겁니다. 그렇죠. 사실 피해자들이 이거 당하고 나서 창피해서 어디 주위에 얘기도 안 하고 신고도 안 하고 이런 경우까지 다 합치면 규모는 훨씬 클 거 아니에요. 암수 범죄가 한 10배는 되죠. 그래요. 네. 실제로 이제 이런 걸 당했는데 한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면 그냥
그냥 이렇게 하고 말지 이렇게 신고하는 경우 훨씬 아니 많습니다. 그 뭐 충분히 채팅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거 했다는 얘기도 또 하기 싫어서. 쉽고 그리고 본인의 직업적인 특성상 사실 이걸 하게 되면 사회적 비난이 될까봐 신고하는 경우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다고. 그렇다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큰 문제라는 얘기인데 그런 창피하고 신고 안 하는 그런 심리도 또 파고든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죠. 왜냐하면 그 정도 액수를 더 이상 올리지 않는 거죠. 그러고 이게 액수가 엄청 많으면 억울해서라도 네. 신고를 하거나 어떻게 결론을 볼라 그럴 텐데 그런 심리까지도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액수나. 웃긴 거는 그런 네. 심리학자들, 심리 전문가들을 또 채용해 갖고 그것도 연구를 한다고 합니다. 심리 전문가들을요. 네. 야, 거기 또 채용돼 가지고 그 범죄입니다. 어드바이스를 주는 그런 범죄 행위에 가세하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로맨스 스캠 범죄 양형 기준이 보이스피싱 범죄 양형 기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유가 뭐예요? 로맨스 스캠 범죄란 건 없습니다. 그냥 사기 범죄입니다. 사기 범죄의 하나 유형이죠. 우리가 그렇게 부를 뿐인 거죠. 부를 뿐이죠. 근데 보이스피싱은 이제 법이 좀 만들어지고 그런 형태인데 왜냐하면 로맨스 스캠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이게 서로 이렇게 하는 거죠. 조사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검사나 판사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네. 둘이 사귄 거 아니야? 어느 정도 감정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돈을 그랜스에 넘겨줬겠지. 이렇게 되면은 흔히 말하는 법적인 부분에서 예. 책임이 가해자한테 떨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좀 굉장히 독특한 범죄이기도 한 겁니다. 네. 자,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심리를 교묘히 이용한다 그랬는데 좀 예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안 당하려면. 근데 이제 뭐 일반적인 말씀은 그런 거죠. SNS상에 어떤 신원을 모르는 사람과의 어떤 채팅 이런 것들은 자제하고 특히 네. 이제 본인이 해외 교포 뭐 주한미군의 누구 이런 그런 아까 말씀드린 시리아 뭐 이런 것 사람들은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네. 아니 이건 상대방한테 어떤 선물 뭐 발송 같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 URL 있으면 그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고 스미싱 같은 형태죠. 개인정보나 사생활 노출은 절대 하면 안 되는데 이거를 이미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로 통제가 되면. 그러니까요.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간 뭐 1분 이내로 남았는데요.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로맨스 스캠 피해를 당했다고 느꼈어요. 예. 그럼 그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바로 국가정보원 112 콜센터에 문의를 하고요. 네네. 경찰에 신고를 해도 되고요. 바로바로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왜 하냐면 그렇게 대응을 안 하면 본인 탓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울증도 생기고 굉장히 심각하게 좀 힘들어집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범죄 당한 건 당하고 대응을 하면서 스스로 극복할 수 있게. 그러게 이제 말하자면 다른 공적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 공적 기관의 도움을 받으면서 스스로의 그 감정도 해소하는. 그렇죠. 자, 오늘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교통량이 빠르게 늘고 있는 데다 사고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강일 부근에서 버스 관련 사고가 났는데요. 2차로와 3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어서 미사나들목부터 정체입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장수 부근 5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는데요. 안현분기점에서 중동 사이 정체가 더 심해져 있습니다. 부산 포항고속도로 포항 쪽으로 문무대왕 1터널에서 있었던 사고는 처리가 마무리됐지만 부근으로 정체 남아 있습니다. 대구 외곽고속도로 상매 방면으로 동명 동호나들목 진입램프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부근으로도 차량들 서행합니다. 그밖에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영동대교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2, 3차로가 막혀 있는데요. 정체는 한강대교부터 암사대교까지 긴 구간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파고 또 파고 골라서 엄선한 뉴스만 전해드립니다. 파파뉴 코너. 오늘은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차기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걸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원이 이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2인 체제에서 임명한 이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6명에 대한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건데요. 이번 판결로 이제 본안 판단이 이제 본안 소송이 따로 있죠. 근데 이 본안 소송 결과 나올 때까지 신임 이사들 임기를 좀 시작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수개월 정도 좀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법원이 왜 이제 이런 판단을 했느냐 이제 궁금하죠. 근데 이제 사실 법상으로는 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정족수에 대한 규정은 명확하게 없어요. 그런데 일단 이번 법원의 판단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한 것은 입법 취지에 맞지가 않다. 그러니까 기존 이제 이 법에 상정하고 있는 전제는 5인이 정족수라는 걸 전제로 하고 여기에서 이제 어떤 의사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된다. 이것이 적법한 것이다라고 일단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일단 이제 이 방통위에서는 2인이 의결 정족수를 채운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항변을 했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좀 받아들여지지가 않은 것으로 좀 보입니다. 이로써 지금 이진수 위원장은 취임 당일인 지난달 이제 31일에 박문진 이사로 이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기룡 왕심이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이렇게 6명을 새로 이제 여권에 이 박문진 이사로 임명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이 집행정지 신청이 바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야권 인사들이 이제 여기에 반발을 하면서 현 박문진 이사장인 권태선 이사장 그리고 뭐 김기중, 박선아 이사 지금 뭐 야권 인사로 좀 분류가 되는데 이분들이 지금 이제 박문진 이사 임명이 이제 부당하다. 이 임명 처분을 해달라. 임명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해달라. 이렇게 법원에 좀 신청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근데 이와 동시에 이제 조능희 전 MBC 플러스 사장 비롯해서 이제 박문진 이사의 공모했다가 탈락한 3명도 이 집행정지 신청을 좀 제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기각이 됐습니다. 방통위는 즉각 좀 항고 입장을 좀 밝혔는데요.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서 이제 박문진 신임 이사 선임 전 야권의 이 우위 구도로 다시 이제 돌아가서 이제 그대로 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따라서 지금 현직 MBC 사장 같은 경우에도 지위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의료 공백을 메워왔던 간호사들이 파업을 선언했어요. 네. 이게 참 가뜩이나 지금 의료 현장에서는 공백이 상당히 심각하고 좀 혼란이 상당히 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전국 보건의료 산업 노동조합, 이제 보건의료 노조라고 부르는데요. 이 보건의료 노조에서 총파업을 예고를 한 상황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이제 29일로 예정이 돼 있는데 이 보건의료 산업 노조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들이 주축이고요. 이제 거기에 이 밖에 뭐 의료기사라든지 그 밖에 이제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노동자 대부분들이 이제 여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이제 진행한 파업 찬반 투표에서 참여자 2만 4천여 명 중에 91%가 파업에 찬성을 했다고 하고요. 네. 지금 이제 이번 주 수요일까지 병원 측과 최종 이제 조정 과정을 좀 거치게 될 텐데 최종 결렬이 된다. 그러면 이제 목요일 오전 7시부터 총파업에 돌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파업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국립중앙의료원 포함해서 이제 공공병원 31곳, 민간병원 30곳, 그래서 61곳이 이제 파업을 시작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우리가 흔히 이제 빅5라고 말하는 병원들 5곳 같은 경우에는 뭐 세브란스, 뭐 서울대병원 뭐 이런 곳들이죠. 여기는 이번에 이제 파업에 참여하진 않습니다. 지금 보건의료 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뭐 조속한 진료 정상화 그리고 뭐 불법 의료 근절하고 우리 업무 범위를 좀 명확하게 해달라. 그리고 인력 확충, 주사일제 시범 사업, 총액 대비 6.4% 임금 인상해달라 이런 것들 요구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 의정 갈등 장기화되면서 병원들의 경영난이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엄청 심각하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제 병원들이 이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그럼 결국에는 현재로서는 이 결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파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뜩이나 심각한 의료 공백이 더 심각해진다는 우려가 나오죠? 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일단 이제 노조의 방침은 뭐 응급실, 수술실, 뭐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같이 이제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이제 이 곳 같은 경우에는 필수 업무는 유지하겠다라고 밝히고는 있어요. 그런데 참 제가 아까 이제 이 보건의료 노조 같은 경우는 70% 이상이 이제 간호사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간호사들이 지금까지 이 의료 공백을 메우고 있는 정말 최전선에서 일을 하고 계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공의들 나가고 그 자리 이제 전공의들 나간 자리인 전문의들을 메우다가 전문의들까지 사실 이제 지금 막
이 사표를 쓰고 현장을 좀 이탈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최일선에서 일하던 간호인력까지 만약에 이 파업으로 이 공백이 생긴다. 그러면 지금 상당히 이제 의료 공백이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응급실이 상당히 지금 상황이 좀 심각한데 지금 응급의학과 전문의들도 상당히 많이 이탈했다. 그래서 뭐 병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의사 한 명이 뭐 하루에 뭐 30명 뭐 넘는 환자들 보고 있다. 뭐 이런 보도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게다가 지금 또 코로나19 재유행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온열 질환자 속출하면서 또 사실 응급실에 이제 방문하는 환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으로서는 좀 환자들의 혼란이 좀 불가피해 보인다. 이렇게 좀 분석이 됩니다. 지금 정부가 집단행동 좀 자제해달라고 계속 주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도 조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열면서 이 보건의료노조가 예고한 파업이 진행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것이다. 이 파업과 같은 집단행동 자제하고 이 사용자와 좀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협의해서 지금 상황 좀 해결해달라 이렇게 좀 요청을 한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참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결이 좀 난망해 보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일단 복지부는 현행 24시간 비상진료 체계 유지하면서 29일에 이제 파업 상황 좀 점검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실제 파업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지금 진료 차질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공공의료기관 중심으로 해서 좀 이런 비상진료를 좀 강화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중동 분쟁 소식 전해드릴게요.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 세력 헤즈볼라가 새벽 시간에 대규모 공습 주고받으면서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먼저 시작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서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지난달 31일에 먼저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실제로 치인을 했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공격해서 헤즈볼라 고위지휘관인 푸아드 슈크르가 사망을 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폭격으로 이제 사망을 했다는 게 기정사실이 됐고요. 그 이후로 이제 헤즈볼라가 우리 보복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중동 지역에 전운이 감돌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제 한 달이 채 안 된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사실 먼저 선제 공격을 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뭐냐면 헤즈볼라가 곧 보복 공격을 할 것이라는 정보를 우리가 입수를 해서 선제 타격을 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지금 이제 전투기 100여 대 동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헤즈볼라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이제 반격에 나섰는데 이스라엘 군사기지 11곳을 향해서 320여 발의 다연장 로켓, 뭐 자폭 드론 같은 거 날렸거든요. 이게 지난해 뭐 10월 7일에 이제 가자 전쟁 발발한 이후로 최대 규모의 이 충돌이었다. 네. 최대 규모의 이제 폭격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인데 이번 공격으로 양측 모두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군은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고요. 레바논에서는 이제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는데 어느 쪽 공격이 더 치명적이었냐? 양쪽이 좀 주장하는 바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헤즈볼라의 드론과 미사일은 우리가 모두 격추했다. 그래서 아무런 타격이 없었다. 이 선제 타격은 우리가 전적으로 승리했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또 헤즈볼라에서는 이 텔아비브 인근의 군사 목표를 우리가 타격을 했다. 그리고 이스라엘 선제 타격은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일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해석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서로 이제 자기가 더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서로 이 사태를 확대하지 말자. 라는 메시지를 좀 주고받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린 할 만큼 했어. 우리는 공격 다 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로 승리야. 이렇게 하는 그렇게 게 해석을 해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누가 봐도 사실 이제 이런 군사력이나 이런 측면에서 미국의 후방을 이제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 당연히 앞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번 공격으로 이스라엘이 너희가 이 중동 전쟁으로 확전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무서운 보복을 당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자리였다. 이번 이 공격 자체가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는 무장 단체들한테 보여준다 이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이번 공격 자체가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라고 평을 하는 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이집트 카이로에서 진행 중이던 가자 전쟁 휴전 협상은
또 결렬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말 사이에 이제 뭐 이게 협상이 좀 진행이 됐었는데 이게 사실 이제 미국, 이집트, 카타르의 중재로 이제 이 양측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제 휴전을 어떻게 하면 어떤 조건을 서로 맞추면 이제 휴전으로 갈 것이냐 이제 이것들을 논의를 하는 자리였죠. 네. 근데 이번에 좀 타결 가능성이 좀 있지 않아라는 기대감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아무 이제 수확이 없이 결국 끝이 났는데요. 핵심 쟁점은 이제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주둔 여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휴전 후에도 가자지구하고 이집트 접경 지역에 계속 주둔을 하겠다는 입장인데 지금 하마스 같은 경우에는 휴전은 영구 휴전 그리고 완전히 철수를 해라. 가자지구는 물론 이제 접경 지역에서 완전히 철수를 해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뭐 미국이나 이제 중재국들이 여러 가지 좀 대안을 제시를 했는데 양측 다 모두 거절을 했다고 하고요.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하마스가 요구하는 일부 팔레스타인 수감자 석방 문제에 있어서도 이들을 이제 풀어주긴 하겠지만 이들을 가자지구에서 떠나게 해라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 역시도 협상 결렬에 좀 영향을 미쳤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휴전협상 참여하면서도 이 휴전협상이 진행 중인 와중에도 지금 하마스 계속 공격을 이어가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하마스 1인자 야히야 시나르를 잡기 위한 전방위 작전을 펼치고 있다 이런 보도도 좀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나 미국 입장에서는 시나르를 제거를 해야 가자지구 전쟁을 승리했다라고 선언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제 조건을 완성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시나르를 잡아야 된다. 그런데 지금 시나르가 전쟁 시작한 이제 10월 7일 이후로 완전히 두문불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예 잡을 수도 없고 어디에 이제 소재 파악도 안 되는 상황이어서 지금 뭐 외신 보도를 보면 이스라엘이 만약에 이제 시나르를 죽이거나 뭐 체포한다. 그런데 특히나 만약에 시나르가 정말 사망한다. 그러면 이 휴전 협상 자체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휴전 협상이 뭐 종결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아직 남아 있긴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하마스 측 인사들도 그렇고 중재국 이제 주요 인사들 협상에 참여했던 이제 대표자들이 다 모두 그냥 이집트 카이로를 떠났다. 그러면서 정말 협상 끝나버린 거냐, 다시는 이제 기회가 없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렇지는 않다고는 하고요. 일단 협상 재개 시점이 뭐 발표가 되진 않았지만 일단 실무진들이 좀 남아서 협상을 좀 이어가겠다라는 계획을 밝히고는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이 가자지구 전쟁을 빨리 이제 휴전으로 이 전쟁 자체가 휴전이 돼야 앞으로 확전이 될 가능성을 좀 차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아까 뭐 헤즈볼라 이야기도 말씀드렸지만 비슷한 시기에 이란 같은 경우에도 이란에서 이제 전에 이스마일 하니에 하마스 최고 정치 지도자가 암살을 당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작전에 의해서 그런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기정사실화가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란이 야 우리 본토에서 지금 이런 작전을 펼치다니 우리 가만히 있지 않겠다, 보복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다가 지금 계속 이제 그 보복 작업이 미뤄지고 있는 게 이 휴전 협상이 좀 이뤄지고 있으니까 요거 끝나고 우리가 보복할 거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가자지구 휴전 협상이 계속해서 길어질수록 그럼 이란 같은 경우에는 야 이거 휴전 가능성 없으면 우리 그냥 보복할래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재국들 입장에서는 이 중동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좀 휴전으로 가야 된다. 이런 의지가 굉장히 강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시간이 아마 2분 조금 넘게 남았는데 텔레그램 창업자 체포 소식 마지막 소식입니다. 요즘 디지털 범죄 뉴스 다룰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IT 서비스인데 바로 텔레그램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결국 텔레그램 CEO가 범죄 방치했다는 혐의로 체포됐어요? 네, 이 텔레그램 CEO 파벨 두로프가 이제 프랑스에서 전격 체포가 됐는데요. 네. 전용기를 타고 이제 아제르바이잔에서 프랑스 파리로 입국하자마자 프랑스 경찰에 긴급 체포가 됐다고 합니다. 이제 혐의점은 이 텔레그램이 테러리즘, 마약 밀배, 자금 세탁 같은 이제 각종 범죄에 악용이 됐는데 이걸 방치했다라는 혐의인데요. 지금 뭐 텔레그램의 CEO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러시아 사람인데 러시아 정부가 이제 뭐 이런 개인 정보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넘겨라라고 이제 요구를 하면서 그때 이제 러시아를 떠나서 프랑스 국적과 그리고 이 아랍에미리트 국적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는 아랍에미리트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근데 지금 이제 프랑스에 입국하자마자 이제 프랑스에서는 그동안 너희가 이 유럽의 이런 디지털 서비스법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를 체포해야 한다라는 명목으로 이제 일단 지금 체포를 했고 지금 지금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드로프가 프랑스에서 긴급 체포되면서 프랑스와 러시아 사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나라 간 긴장이 고조될 정도인가요? 이게 제가 이제 지금 사전에 조금 말씀을 드렸던 게 러시아 태생, 이제 드로프는 러시아 태생이지만 지금 현재는 프랑스랑 이제 아랍에미리트 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러시아에서 지금 우려하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드로프가 러시아의 반기를 들고 러시아를 떠났습니다만 사실 러시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SNS가 텔레그램이고요. 심지어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진행하면서 러시아가 이제 선전 무기로 이 텔레그램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리고 이 안에서 이제 작전 정보가 오가기도 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드로프가 체포가 돼서 이 안에 암호화된 이제 통신 정보나 이런 데이터들이 만약에 프랑스 정부에 넘어간다? 그러면 사실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거죠. 그래서 이 프랑스가 이 드로프를 긴급 체포한 것 자체가 사실 명목은 이제 이런 범죄 행위를 방조했다라는 명목이지만 실제로는 사실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한 거 아니냐. 우리가 이런 정보 자산을 쥐게 되면서 러시아 너희들 긴장해라. 이제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이제 러시아가 이번 뉴스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돈 걱정, 경제 걱정, 미래 걱정, Don't worry. 전문가와 함께 모든 경제 걱정 해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금리 소식 먼저 짚고 갑니다. 네. 지난 주말, 우리 시각 지난 주말이죠. 미국에서 잭슨홀 미팅이 열렸습니다. 네.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9월 기준금리 인하 강력히 시사했죠. 네, 그렇습니다. 뭐 잭슨홀 미팅에서 시장의 관심이 굉장히 컸었죠. 왜 그러냐면 파월 의장의 목소리에서 과연 어떤 목소리가 나올지 뭐 금리 인하에 대한 목소리는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 네. 강도가 어느 정도일지가 궁금했었는데 시장의 예상보다 더 비둘기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더 강력하게 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시기가 도래했다 뭐 이런 얘기했죠. 네, 그렇죠.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제는 방향은 분명하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은 분명한데 인하 시기와 속도는 들어오는 데이터를 통해서 변화하는 경제 전망도 보면서 판단하겠다 했는데 확실하게 이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밝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네. 시장에서는 사실상 이제 드디어 이제 금리 인하가 이제 9월달에 단행될 것이다 확신을 가졌고 중요한 건 그겁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청취자분들께서 아니 뭐 9월에 금리 인하 미국이 하는 거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그러실 텐데 상관 있죠. 왜냐하면 미국이 금리를 인하해야지만 사실상 우리나라도 금리를 인하할 수 있습니다. 왜? 금리의 격차가 2%포인트 정도 벌어져 있는데 우리가 더 이상 벌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하는 거 보고 이제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었고 그 시기가 이제 명확하게 나왔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얼마나 내릴지도 또 관심입니다. 이른바 빅컷 기대감도 여전히 살아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패드워치 툴이라고 해서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패드워치 툴에서 사실상 다양한 지표들을 검색하면서 이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툴이 있는데요. 네. 여기서 보면은 50 베이시스 포인트 그러니까 0.5% 포인트 정도 인하할 거라는 확률을 지금 36%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확률이 점점 늘고 있어요. 그 뜻은 빅컷 그러니까 0.5% 포인트 정도 내리는 이 빅컷에 대한 기대치가 아직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 그래서 과연 빅컷을 할지 그리고 크게 내릴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시장에서는 그거를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점점 시간이 갈수록 빅컷에 대한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9월 달에 연준이 빅컷을 한다 그러면 그 연말까지 3번이 남아 있습니다. FOMC가.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1% 포인트 정도 금리 인하는 당연히 된다. 왜냐하면 0.5% 내리고 그다음에 0.25% 포인트 2번 내리면 1% 포인트 정도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단기간에 또 확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시장 얘기하셨는데 네. 9월 금리 인하 어느 정도는 좀 예상돼 왔던 일인데 또 파월 의장이 거의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중요한 네, 것 같고요. 맞습니다. 시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8월에 그러니까 8월 고용 보고서가 이제는 다음 달 6일에 발표가 됩니다. 네. 미국에서. 그러면 이 미국의 8월 고용 보고서를 보고 아마 빅컷이라든지 아니면은 금리에 어느 정도 강도 높게 떨어질지는 이제 어느 정도 예측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업률이 한 4.3% 정도 되는데 만약에 이거보다 더 높게 나온다 실업률이 그러면은 이제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금리를 강하게 내릴 겁니다. 크게 내릴 거거든요. 그럼 이제 빅컷이 되겠죠. 그래서 아마 다음 달 6일에 발표되는 아마 이 고용 보고서를 보고서는 아마 또 가늠할 수 있을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사실상 미국에서 파월 의장의 목소리 때문에 뭐 미국 뉴욕 3대 지수는 다 올랐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안 좋았습니다. 뭐 이미 뭐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전쟁에 대한 이슈 때문에 사실상 그게 또 우리나라 시장에 반영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한간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주식 투자하신 분들이 다 느끼실 텐데 이게 오를 때는 사실상 미국 증시와 디커플링. 그러니까 반대로 가고요. 내릴 때는 같이 이게 또 내릴 때는 같이 내리고 뭐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인기가 없고 이런 부분이 지금 오늘 장에서도 똑같이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 시장을 떠나고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아닐까. 좀 공교롭게도 또 우리나라 장 시작하기 전에 또 중동 정세에 대한 이슈가 불거지는 바람에 오늘 좀 분위기가 영향을 안 많이 좋았던. 끼쳤나 보죠. 예, 그래서 사실 그런 이슈가 아니었다 그러면 파월 의장의 목소리, 금리나 시그널 때문에 좋은 흐름을 이어갔을 건데 사실 또 이렇게 변수가 굉장히 많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권혁중 평론가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금리 인하도 이제 미국 기준금리하고 긴밀히 연동돼 있는 상황인데 네. 최근에 이제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했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언제쯤 움직일 걸로 보세요? 계속 제가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미국에서는 9월달 금리 인하고요. 그러면 네. 그 다음 달에 우리나라가 이제는 금토기가 열립니다. 그래서 10월에는 저는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사실 금리 인하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경기 활성에 나서야 돼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10월 달에 분명히 우리나라는 금통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거다라고 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10월과 11월 두 번 남아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두 번 다 내릴 가능성도 있고요. 10월에 한 번 내릴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 이제 왜 이게 중요하냐라고 본다 그러면 사실 부동산 가격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슈로 본다 그러면. 부동산, 뭐 가계부채 이런 가계부채 거죠. 문제죠. 왜 네. 그러냐면 그 지난번에 이제는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동결했을 때 그 이유를 이제 부동산 이유를 댔습니다. 네.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금리 인하를 만약에 지난달에 했었다 그러면 이번 달에 했었다 그러면 사실상 또 가계대출 문제가 불거지면서 뭐 부동산 시장 더 떠받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동결하고 간다. 이거에 이제 논리거든요. 네. 그 뜻을 돌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금리 인하가 된다는 얘기는 부동산 시장이 가치가 더 오른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죠.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제 금리 인하가 되면 사실상 많은 분들이 또 싼 가격에 대출 받아서 아파트를 사기 때문에 가뜩이나 지금 부동산 가격 굉장히 혼란하거든요. 지금 거래량을 본다 그러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만 건을 돌파할 예정입니다. 거래량이. 네. 이게 이번 달까지 지금까지 한 8,535건 정도가 신고가 됐는데 이게 거래하고 나서 한 달 안에는 신고해야 되거든요. 아직 신고 기한이 남아 있어요. 그렇게 되면 10,000건이 돌파될 거고요. 지금 매매값도 네. 지금 노도강 중심도 10억 원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신고가 거래된 금액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중심으로 지금 부동산 가격이 정말 심상치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금리 인하까지 분명히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더 지금 뜨거워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부터는 중고 거래에 대한 세금 부과 얘기하겠습니다.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중고 거래를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내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나도 거래 좀 했는데 세금 내야 되나? 이게 궁금한 분들 네, 있으실 네. 것 같아서 네. 우리가 좀 자세히 얘기 풀어보려고 그러는데요. 네. 이런 분들 중고 거래로 얼마나 수입을 올렸기에 종합소득세까지 내게 된 건가요? 일단 중세청에서 신고 안내를 한 사람이 525명 정도가 됩니다. 많지는 네. 않아요, 사실 네. 전체 세입자 중에서. 그런데 그 금액이 한 228억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당 한 1인 평균 한 5천만 원 정도 이제 매출을 올렸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고지서를 줬다고 해서 다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신고한 사람을 봤더니 그 중에서 379명이 신고를 했고요. 수익 금액이 한 177억 원 정도. 그러니까 한 사람당 한
4,600만 원 정도 매출을 올렸다라고 이제는 해서 신고를 이제 한 거죠. 네. 근데 중요한 게 그겁니다. 많은 분들이 중고거래했으면 무조건 사업자 신고해야 되나? 아니면 중고거래해서 내가 소득 신고해야 되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하신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연 5천만 원, 연 4,6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던 분들이세요. 사실상 평균적으로 본다 그러면. 그래서 빈도수도 높고요. 금액도 크기 때문에 이제 국세청에서 이제는 고지서를 날린 거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중고 거래 하시는 분들은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원래 중고 거래한다고 해서 사업자 낼 필요도 없고요. 그게 이제는 사업 소득으로 잡히지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거는 특이한 케이스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안내 받은 분들은 네. 그냥 평범한 개인이 아니라 리셀러? 네. 혹은 중고 물품으로 사업을 하는 업자들이라고 봐야 되나요? 업자죠. 사실 이게 네. 이렇게 지금 5천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다라고 본다 그러면 그러니까 빈도수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중고거래 했을 때 그냥 뭐 중고거래 껌껌이 하잖아요. 이런 분들한테는 껌껌이 아닌 거죠. 우리가 데이 트레이딩 하듯이 그래도 매일매일 거래를 하신 거고 리셀러라고 본다 보면 이겁니다. 쌀 때 뭐가 나왔어요. 물건이 나왔으면 리미티드 상품이 나왔다 그러면 쌀 때 샀다가 비쌀 때 파는 거거든요. 운동화도 엄청 비싸던데. 맞습니다. 특히 네. 이제는 모 브랜드 한정판? 같은 경우 이런 한정판 사서 예. 파는 거거든요, 결국에. 근데 그게 빈도가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업으로 봐야 되고, 그러면 사업 소득을 당연히 내야죠. 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이런 분들이 이제는 업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과세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중고 거래에 대한 세금 부과 네. 언제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사실 이게 지난해 2월에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7월부터요. 이제는 같은 해 7월이죠. 그러니까 작년 7월부터 당근마켓이라든지 중고나라 이런 중고 플랫폼 100여 개의 플랫폼에서 소득 자료를 이제는 국세청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냐? 이제 빈도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실상 이 거래, 그러니까 중고 거래의 사업성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냐면 빈도수로 보거든요. 매출액도 보지만 빈도수로 보는데 정해진 건 없습니다. 이게 법으로 해서 몇 건 이상이면 이건 사업자 내야 돼. 이건 없는데 보통 이제 관행 쪽으로 한 50건 정도로 봐요. 그러니까 50건 정도가 예를 들어서 넘어간다. 금액은 아까 말씀하신 4억 6천, 4억 8천 그 정도로 보는 거예요. 4,800만 원 정도. 4,800. 왜냐하면 옛날에 간이가세 기준이 4,800이었거든요. 지금 뭐 1억 400까지 되지만 그래서 이제는 한 50회 이상의 뭐 매출액이 한 4,800만 원 넘어간다 그러면 업으로 보는 거죠. 이거는 일이다. 그러니까 뭐 관건이 개인지 C2C라고 얘기하는데 개인 간의 어떤 소비 행태가 아니라 이거는 말 그대로 판매자다, B2C다라고 이제는 판단을 해서 이제 과세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어떤 뭐 당근마켓이나 플랫폼에 있는 데이터가 국세청에서 이제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아는 거죠. 네. 아, 이 사람은 보니까 엄청 많이 거래를 했고 금액도 크다.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는 당연히 이제 과세가 돼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제는 고지서가 이제 날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업 소득이 생겼기 때문에 네. 조세한다. 맞습니다. 그죠? 소득 네. 있는 곳에 세금 있다. 그럼요. 그래서 저는 봤을 때 이런 리셀러라든지 아니면은 이제는 말 그대로 그 중고 거래를 가장한 업자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네. 이런 분들한테 과세하는 건 당연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게 이슈가 됐던 이유가 혹시나 나도 중고거래를 하는데 이거 나한테도 세금을 내라고 날라오는 게 아닐까라는 이런 두려움 때문에 이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데 걱정할 필요 없다. 웬만한 분들은. 웬만한 분들은 제가 지금 중고 우리 이게 앵커님 이게 뭐 하나 판다 그러면 갑자기 국세청에서 그걸 알고 세금 내세요. 그러진 않잖아요. 개인 간의 거래는요 원래 이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그게 빈도수가 굉장히 일반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5천만 원 가까이 그렇죠. 이상 되고. 네, 그거는 사업자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과세를 했던 부분이라서 너무 이제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까봐 더 한번 정리하면 1년에 거래에서 한 50회 이상 정도 총 판매 금액 한 4,800만 원 이상부터 세금을 낸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관행 쪽으로 그렇고요. 하나만 또 주의할 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 이제 중고거래 했을 때 가격에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 이렇게 올리신 분들 있어요. 사실상 뭐 10만 원짜리인데 그거는 큰일 납니다. 이제는 데이터가 국세청으로 넘어가잖아요. 표면상의 금액 그대로 넘어가거든요.
만약에 내가 100만 원 너무 했다고. 세게 치면 안 된다는 그렇죠. 거예요. 100만 원 썼다가 진짜 그게 거래가 된 거예요. 그럼 매출액이 100만 원은 신고가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우리가 장난하듯이 뭐 거기다가 이제 내 뭐 팝니다. 뭐 라디오 팝니다. 뭐 MP3 팝니다. 아니면은 뭐 스마트폰 팝니다. 이런 것들 곱하기 10 붙여가지고. 네, 거기다 0 하나 더 쓰시거나 그러시면은 매출액으로 신고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정말 팔고 싶은 그대로 가격을 쓰셔야 된다. 거래 완료가 되거든요. 나중에는 시간이 네네. 지나면 그러면 그게 매출액으로 소득 신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거는 주의하셔야 된다. 자, 그런데 엉뚱하게 과세 대상이 되는 이제 사례도 있다고 해요. 그건 네. 또 어떤 경우예요? 금방 말씀드린 케이스예요. 일단 내가 중고 거래를 하기 위해서 가격을 올렸는데 지금 방금 네, 거기에- 영 하나 더 붙인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그냥 내가 받고 싶은 대로 쓴 거죠. 실제 내가 받으려는 건 아니고 그냥 이제는 좀 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거래를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좀 높은 가격을 쓴 겁니다. 근데 높은 가격을 썼다가 그게 실제된 거래된 가격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네. 실제 중고 거래하면은 만나서 깎아달라 그러죠. 그럼 그것도 깎아주게 되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가격이 실제 거래된 가격이 신고되는 건 아니라 플랫폼에 등록된 가격으로 신고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그 가격을 실제 거래된 가격으로 쓰시는 게 좋다. 이게 빈도수가 많아지고 금액이 높아지잖아요. 네. 그럼 이게 세금을 내야 될 경우가 생기니까 이런 것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공 하나 더 붙여가지고 네, 신고를 네, 네. 했어요. 네. 그러니까 올려놨어요. 네네. 근데 이거를 이거 사실은 내가 좀 많이 받으려고 이렇게 한 거지 본래 그 가격 아니다 네, 하고 네. 수정 신고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정 신고가 가능하긴 한데 굉장히 네. 까다로워요. 사실상 그래요? 이제 세금 신고하신 분들 다 아실 텐데 일단 신고가 됐잖아요. 네. 그럼 내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경정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하는데 일단 내가 직접 증빙을 해야 됩니다. 이걸 증빙해야 되는데 보통 B2C, 그러니까 B2B로 한다. 사업자 대 사업자다 그러면 세금 계산서가 오고 가잖아요. 네. 명확하게 이거 잘못됐다는 걸 증빙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고 거래잖아요. 내가 그 개인한테 가갖고 세금 계산서 끊어주세요. 영수증 끊어주세요. 끊어줄 수가 없죠. 네. 사업자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는 내가 증빙할 수 있는 매입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증빙이 안 돼요. 사실상 중고 거래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경정 신고를 하더라도 일단은 뭐 자료가 없다 보니까 사실상 이게 인정받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정확하게 써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중고 거래를 했을 때는 금액을 정확하게 내가 실제 거래된 금액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적고 그대로 들어가시는 게 낫다. 그래서 나중에 수정할 신고는 해도 어려우니까 이런 것 좀 주의하셔야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8월 26일 오늘이 세계 개의 날입니다. 경공의 날입니다. 반려견이 주는 사랑과 충성심을 기리는 의미 있는 날인데요. 늘 변치 않는 강아지들의 사랑을 담은 노래 양희은의 내 강아지 끝곡으로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